안녕하세요.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각설하고 시즌2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5.18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념사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본부에서는 최근에 나라 살림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세금이 안 거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세금 부족 문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5월 18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는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5.18 기념식 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기념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기념사 일부를 저희가 좀 따로 발췌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뭐 제가 듣기에는 사실 윤 대통령이 주요 기념사에서 늘 자주 쓰는 단어 자유, 민주주의가 계속 이제 귀에 들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5분 정도 이 기념사를 읽어 내려갔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이제 5월 정신과 네. 자유민주주의 연결해서 그만큼 5월 정신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5월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면서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또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산업의 고도화. 예전에 4.3 기념사 때도 IT 발전과 연결시키면서 약간 뭐 좀 말들이 나오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이 정신이 예.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런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네. 이렇게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 5월 정신, 자유민주주의 이걸 연결하면서 또 이 흐름을 이 호남의 이 경제 발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성장 예. 또 연결시켜서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 5.18 기념사 내용이다.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역사나 어떤 철학의 이슈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인데 그걸 산업적, 경제적 이슈와 자꾸 연결시키는 게 뭐 보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5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예. 그런 기념사였기 때문에 그 5월 정신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 성장까지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요.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5월의 정신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이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추도의 정신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념사 자체가 그렇게 뭐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제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번 기념사에는 없었습니다. 예, 방금 같이 들어보신 대로 헌법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공약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 김재원 의원이 이 대통령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조금은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사실 징계까지 받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대통령이 직접 좀 약속을 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 뭐 예상도 있었지만 일단 대통령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예상이나 어떤 기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식적으로 정부와 야당에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한 게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이참에 한번 여야가 이 부분만 개헌할 수 있도록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주 거세게 비난을 했어요. 비난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기념사에서도 대통령이 말한 부분이긴 하죠. 대통령실의 그 비난은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그렇습니다.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슈를 바꾸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크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원칙을 밝혀왔다고 밝히면서도 이 개헌에 대해서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 여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하고는 조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당의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개헌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은 박광원 원내대표도 이 문제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압박을 하는 분위기긴 한데 뭐 개헌이라는 게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오면 현실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고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5월 정신이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헌법에 5월 정신이 녹아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을 보면 5월 정신은 사실은 5.18 정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문에. 현재는 4.19까지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넣자라는 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얘기가 되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언급이 될까라는 게 어떤 관심 포인트였고 물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물리한 행진곡도 함께 5월 어머니들과 재창을 했고 사실 이게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이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 논란도 있었고 부르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걸 이제 함께 재창을 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좀 없앤 부분도 있었고 또 기념식 이후에는 이 계엄군 총탄에 숨진 열사들의 묘를 직접 돌아보면서 5월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행동과 함께 그동안 약속해왔던 이 헌법 정신, 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5월 정신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김광동 이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 취임한 이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5.18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은 받았지만 이런 행동과 아니면은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게 그러면은 이런 여러 5.18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 헌법 개정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놔두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이 밖에서 볼 때는 립 서비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정부와 대통령실의 그 어떤 발언의 취지를 보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원포인트 개헌이어야 하느냐. 사실 이제 개헌이라는 게 얼마나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꼭 이것만 다뤄야 되느냐, 다른 것도 좀 같이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가. 뭐 그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런 문제의식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여당이 반대하면 원포인트 개헌 추진은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현 정부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그 적극성이 좀 개헌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여러모로 아쉬운 것이, 사실 아까 우리가 기념사 얘기도 했지만 박종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 그 계열 정당에서 꾸준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학살의 후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물론 센 워딩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까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냥 최근에 와서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사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국가폭력 추모의 의미가 강한 행사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다시 한번 한다거나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가폭력의 의미와 사례들을 좀 열거해주는 의미, 그런 측면이 강했는데, 근데 이번 대통령 기념사뿐만이 아니고 제주 4.3, 뭐 3.1운동, 4.19 혁명 기념사 추모사에서도 사실 대통령이 그런 부분의 언급을 잘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길이가 좀 짧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의 대결만 자꾸 부각되고 그러면서 또 개헌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다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헌 문제는 일단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사실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시민군 발포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팩트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의 발포 문제에 대해서 전두환 씨의 주장은 시민군이 먼저 계엄군을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또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80년 5월 21일 그러니까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를 했죠. 그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제 갖고 나온 장갑차를 운전했던 조모 씨의 첫 증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불이익이 두려워가지고 43년 동안 아무 얘기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계속되는 왜곡 때문에 용기를 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민군에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장갑차를 운전했던 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계엄군 집단 발표 당시에 시위대 맨 앞에서 장갑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내가 잘 보고 있었다.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시위대 버스와 장갑차, 이게 지금 맨 앞에 있었는데 버스와 장갑차를 5m 정도 전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계엄군 쪽으로. 그랬더니 계엄군 장갑차가 뒤로 후진을 하다가 병사 한 명, 군인 한 명이 이 궤도에 깔리는, 군인의 이제 하반신이 궤도에 깔리는 그 상황을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계엄군 내부에서 자체적인 사고가 난 거네요. 원래는 뭐 전두환 씨 회고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엄군 장갑차에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이 깔리면서 발포가 시작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시민군의 장갑차가 아니라 계엄군의 장갑차가 후진하면서 군인을 치고 뒤로 후퇴를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됐다는 게 조 씨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이 북한 특수군의 투입의 이유로 뭐 이 역사 왜곡 비판을 받아온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아니 시민들이 어떻게 장갑차를 운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북한이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계엄군의 장갑차는 궤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탱크 이 궤도형의 그런 바퀴를 썼지만, 시민들이 몬 장갑차는 이거는 바퀴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집차 같은. 그렇습니다. 바퀴로 되어 있는 장갑차였고, 조 씨 같은 경우도 원래 8톤 트럭 이 운전을 배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할 수 있었다. 뭐 이 레버나 이런 게 좀 달랐지만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갑차였다. 궤도형이 아니라 바퀴형 장갑차였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증언이 굉장히 세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목격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건 또 이제 전두환 씨의 주장이나 아니면은 뭐 북한군 침투설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진도 많이 눈길을 끌긴 했는데, 이제 이거 마약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전우원 씨,
이번에 또 5.18 그 기념식 그렇습니다. 행사에 어제 미리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또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또 투샷이 화제가 나오더라고요.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주먹밥. 우연히 만났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일정이 계획돼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 전우원 씨가 다시 한번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려져 있다시피 전두환 씨 일가와 그 측근들의 비자금, 돈 세탁을 폭로를 했고 또 마약 논란도 있었던 전우원 씨가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문을 한 것이고요. 어제 그 추모객들이 5.18 민주묘지에 어제부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5.18 유족분들도 많이 왔는데 이 전우원 씨가 주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랐고 사실 전우원 씨는 5.18 기념재단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온 거라고 합니다. 다만 주변에 알리지 않았을 그러니까 뿐이죠. 초반에만 해도 전우원 씨의 약간 돌출 행동 아니냐. 그렇습니다. 되게 진심이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거쳐졌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전우원 씨가 앞으로도 어떤 행보를 하느냐 우리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뭐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모 제례에도 참석을 해서요. 이 유가족들과 5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일일이 다 사죄를 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요. 특히 5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하레비와 다르다. 전두환 씨를 의미하죠. 하레비와 다르다. 이렇게 네. 또 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여전히 위축돼 있는 이 전우환 씨를 좀 다독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우환 씨는 참배를 모두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재차 사죄의 뜻도 전했습니다. 예. 오늘은 저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기억됐으면 좋겠다. 말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지난 5월 9일에는 노태우 씨 아들 노지현 씨도 민주묘지에 왔다 갔습니다. 그분은 뭐 몇 년째 찾고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물론 여전히 이제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국가폭력에서는 역시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인정과 사죄, 고백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장기간 이어질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광주에서 분위기는 전우원 씨가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이거는 보여주기 식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가 괜찮은 걸로 봐야겠죠. 네, 일단 5월 어머니들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교통정보센터 가서 교통정보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지만요. 일부 충청 지역과 수도권에도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오를 지나면서 전 시간보다는 도로 흐름 많이 수월해진 모습인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원효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밀립니다. 이후에는 천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반포대교 사이 지체되고요.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전 시간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 광명교부터 많이 밀리고요. 같은 방향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중간 지점부터 막힙니다. 이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분기점부터 용담터널 사이 정체입니다. 빗길이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속도 떨어지는데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한입뉴스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18 5월 18일이기 때문에 이제 딱 닷새 남았습니다. 원래 예정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출발이 23일이니까 닷새 남았는데 아직도 정확히 시찰단이 무엇을 어디 가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정리가 안 됐죠. 네, 이제 어제 오후에 화상 회의가 있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진행이 됐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결국 1차 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요. 매듭이 안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1차 회의 때 우리가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을 다 보기 위해서는 시찰단에서 접근하기 원하는 시설 정보 목록 이걸 작성해서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일본 측에서는 그걸 이제 보고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시찰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이거 팩트 정리부터 하면 네네. 그러니까 1차 회의, 2차 회의 때 합의가 안 됐다는 것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2차 회의 결과 뭐가 안 됐고 구체적으로 A, B, C, D 중에 뭐가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이런 이슈들이
평행선이 안 좁혀지지 않았겠냐라고 해석과 뭐 추정을 하는 거고. 추정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2차 회의 이후에 그러면은 3차 회의는 언제 열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3차 회의는 열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외교적인 경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한 방안을 계속 이제 모색하는 쪽으로 간다. 외교 경로를 통해 시찰 가능 시설과 접근 가능한 데이터 이런 조율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은 실무 협의로는 안 됐고 외교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찰단이 가봐야 뭐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논의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이견이 큰 두 집단이 협의를 할 때 실무진이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좀 격을 올려서 국장급, 뭐 차관복급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장관, 차관이 만나서 크게 주고받는데 1차 회의 때가 국장급 회의였고요. 2차는 심의관급 좀 낮춰서 했고 3차는 이제 협의도 아니고 그냥 외교 경로로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닷새 동안 과연 뭐가 좁혀질 거냐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는데 근데 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이건 거의 뭐 답을 정해놓고 하는 협의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안전성 검증은 IAEA의 몫이고 우리는 시설과 절차를 보고 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의 절차와 내용도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보고자 하는 뭐 다핵종 제거 설비라든가 해저 터널 설비라든가 아니면 절차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 데이터들에 대해서 일본이 이미 주지 않을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게 심지어는 결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2차 협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한덕수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이 이미 하고 있다. 라면서 12일 날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의 시료 채취는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발언이 한국은 절차와 시설 계획 결과 등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라면서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와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찰단이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미 2차 협의 거치면서 기대감이 많이 꺾이긴 했어도 시찰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좀 검증도 해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제출받아서 평가도 좀 해보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덕 총리의 어제 발언을 보면 의문점들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는 답변을 우리가 받으러 가는 것 아니냐.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것이죠. 또 배석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역시 IAEA가 이미 시료 채취를 하고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하면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민간 전문가가 지금 배제가 된 게 사실 확정이 됐거든요. 시찰단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민간 전문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시찰단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본이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전에도 했었죠. 그러면서 정부 출연 연구소 관계자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도 좀 다뤘지만 정부 출연 연구소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은 당연히 있겠죠. 과연 우리 정부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지금 시찰단을 꾸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협의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 기자들도 동행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 취재도 차단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1차 회의 때도 어렵다 그랬고 어제도 이 입장을 사실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입장을 지금 꺾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 시찰단도 눈으로 가서 보는 시설들이 굉장히 한정적인데다가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절차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언론마저 좀 차단된 것이 아니야. 이게 그럼 시찰단이 문제가 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모든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게 모든 걸 얻어내기 어렵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23일 날 3박 4일 갔다 온들 과연 무슨 의구심이 얼마나 해소될지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드는데 좀 잘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내일 또 일본에서 21일까지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후쿠시마 텔레비 등 현지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각국 요인의 식사에 후쿠시마현산 식재료 등이 활용된다. 이렇게 이 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로 수입이 안 되잖아요.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식재료를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국제 미디어 센터 여기 이제 뭐 기자들도 가서 취재를 할 텐데 이 센터에 가서 후쿠시마현의 사케와 가공식품이 제공된다고 듣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취재하는 건 아니지만 예. 후쿠시마현의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고 가공식품이 미디어 센터에 제공된다. 글쎄요, 이 얘기가 사실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복숭아 주스나 토속주, 양갱 이런 것들이 미디어 센터에 제공이 된다라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14개의 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이 후쿠시마현 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현이 됐는지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2021년 이 도쿄올림픽 당시에 이 선수촌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돼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크게 네.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후쿠시마현과 인근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의 식자재만 구입해서 도시락을 제공했던 그런 사례도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이 여기에 대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대로 만약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정말 올라오면 윤 대통령 포함해서 수행원들 뭐 기자단들은 사실 그걸 이제 먹게 되겠네요. 지금 수입 금지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각국 요인의 식사에 올라간다라고 후쿠시마현 지사가 언급을 했으니까 또 미디어 센터에는 가공식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문제는 윤리특위에는 일상정이 됐고요. 사실 이제 이걸 언제 징계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윤리특위 징계를 두고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예. 하지만 생각과 달리 이제 김남국 의원 워낙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좀 징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나왔는데 이 절차 문제를 두고 좀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이 회부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네. 생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략하고 빠르게 징계를 바로 올려서 본회의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규정을 정리해 주시면 윤리특위는 결정 전에 반드시 심사자문위를 거쳐야 하나 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걸 생략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이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조항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네. 건너뛸 수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은 최대한 그 자문위 절차도 좀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첨부할 수는 있다라고 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절차를 다 지키다 보면은 뭐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해도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현재 계류된 다른 의원들 징계건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기간이 오래된 다른 의원 징계건과 함께 김남국 의원이 늦게 접수가 됐지만 좀 함께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예.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하나 좀 읽고 가는 게 맥락상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5.18 그 이슈 다뤘잖아요. 8356님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광주에는 지금 비가 내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꺼내보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소설가 한강 소년이 온다 중에서 나오는 글귀인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광주 시민이신 것 같고 광주에는 비가 오나 봅니다. 사실 광주 시민분들께서는 항상 오늘이 되면은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지 않나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윤리특위에는 이제 그런 빨리 하자 여당은 야당은 좀 찬찬히 따져보고 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보다 먼저 접수돼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서 39건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때 이제 국회에 들어서 38건,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건 빼고 38건이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39번인 거죠. 번호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처리가 된 거는
김기현 의원 건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징계가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평의원 신문 작년에 징계가 됐지만 이건 또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돼서 이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윤리특위 안건도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정거할 경우에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 빠르게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아마 여야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다른 이 징계안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국민이 또 물어볼 거예요. 뭐 특히 이제 태용호 의원의 제주 4.3 사건 발언이나 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 이런 징계안들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는 또 묵혀둘 거냐. 내년 21대 이제 국회가 끝나는데 뭐 그때까지 그냥 없애버릴 거냐. 그때 지나가서 이런 물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 뭐 이렇지 않을까요? 사실 뭐 여든 야든 우리만 손해 볼 수 없다. 적당히 몇 개 묶어가지고 균형감 있게 처리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태영호 의원 건과 뭐 김남국 의원 건 묶어서 이 두 개만큼은 이번에 확실히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자문위가 최장 60일 동안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60일을 다 지킬 것이냐. 그래서 숙려 기간이 20일이 있거든요. 20일은 뭐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20일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가 60일 다 가지 않고 빨리 결정한다면 또 예상보다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도 그 이제 순서들은 좀 논의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도 좀 짧게 보고 갈게요. 사실 이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간호협회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었는데 단체 행동의 방법이 뭐 파업이나 업무 거부는 아니고 준법 투쟁을 예고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대한간호협회가 이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여전히 진료 거부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불법적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는 거부하겠다라는 진료 그런 집단행동 방향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이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실 간호사라고 병원에서는 부르는데 사실상 전공의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면허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죠. 간호사들이 좀 이렇게 수술 행위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진료 보조를 하는 간호사들 외에도 일반 간호사들도 대리 기록을 한다든가 대리 처방을 한다든가 체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불법과 합법의 그 간극을 좀 오간다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준법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간호사들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제 위법 진료는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진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성은 1056님이 보내주신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1056님 이런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같이 듣고 싶습니다.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방바닥에 요를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요나 이불 같은 것은 겉에 천을 씌우는데 예전에는 빳빳하게 풀을 먹여서 다림질까지 하느라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이불 같은 것에 겉에 씌우는 홑겹으로 된 껍데기를 가리켜서 이불 호청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음과 같이 호청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호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호청이 맞는 표현입니다. 호청이라는 것은 홑겹으로 되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이같이 호치라는 접두사는 한 겹으로 된 또는 하나인 혼자인의 뜻을 더해줍니다. 또 우리가 잘못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홀몸과 혼몸이 있는데요. 흔히 임신한 여자에게 몸조심하라고 할 때 홀몸도 아닌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홀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이라든가 아이를 베지 않은 몸이라는 뜻으로 말할 때 호 밑에 티읕 받침을 쓰고요. 발음은 혼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부에게 말할 때 혼몸도 아닌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야겠지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하늘에 비구름이 볕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산지에도 약한 빗줄기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다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최대 50, 남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나 그 미만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해상의 물결도 최대 4m에서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이 25도, 대전, 제주 22도, 광주 21도, 부산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하루 새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 33도까지 올랐던 포항의 경우 오늘 22도에 그치며 11도나 떨어지고요. 서울은 현재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지만 평년에 비하면 3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귀순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당국에서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가 건당 중량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당이 들여오는 마약 중량이 계속 늘고 있어 마약 밀수의 대형화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최근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올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서둘러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스포츠에서 감동적인 영상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하나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육상인데 비는 펑펑 내리고 근데 텅 빈 트랙을 끝까지 달리는 마지막 주자. 이게 어떤 대회 어떤 영상입니까 이게? 그 주인공은 바로 캄보디아 육상 선수 보우 삼랑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32회 동남아시안 게임 여자 육상 5,000m 결승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선수군요. 네. 사실 이미 6분 전에 우승자가 가려진 상황이었지만 이 거센 폭우를 뚫고 비에 흠뻑 젖은 삼랑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보면 삼랑이 결승점을 통과하자마자 관중석에서 환호와 격려의 함성이 크게 터졌는데요. 삼랑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캄보디아 국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외신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더니 인생에서 조금 느리든 빠르든 목적지에 결국 도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끝까지 뛰었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5,000m 육상 경기에서 선두가 6분 차이면 사실 엄청 처진 건데 그렇죠. 뭐 부상을 당했던 겁니까? 아니면 뭐 실력이 약간 좀 그런 겁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랑은 조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중국에서 꾸준히 훈련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따라줬던 게 정작 경기 당일에는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좀 열도 나고 그랬는데 레이스를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한 모습이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랑은 트랙은커녕 흙바닥을 뛰어야 했고 운동화는 한 켤레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화제가 되면서 캄보디아 총리는 삼랑의 끈기에 감동을 하고 약 $10,000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고요. 포상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고 자신의 학비를 대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캄보디아에서는 이 삼랑 선수의 일화가 아마 두고두고 회자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어릴 때지만 임춘혜 선수 라면만 먹고 뛰었다 이게 뭐 영화에도 나오고 사실 저도 맞아요. 꾸준히 들었거든요. 어떤 감동의 스포츠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한 럭셔리 브랜드가 패션쇼를 열었는데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 무슨 행사였어요 이게?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진행한 명품 브랜드 구찌가 뒤풀이 행사에서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면서 도마에 오르게 된 건데요. 구찌는 16일 경복궁에서 2024 크루즈 패션쇼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패션쇼는 시작 전부터 사실 조금씩 논란은 있었어요. 해외 브랜드의 상업적인 패션쇼를 국보인 근정전에서 진행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고 국보인 문화재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언뜻 그렇습니다. 구찌의 패션쇼가 경복궁에서 열리는 게 좀 매치가 안 되는 측면은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행사 이후입니다.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끝낸 구찌는 인근 건물에서 뒤풀이를 했는데요. 뭐 클럽에서 나올 법한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스피커를 문 밖에 건물 밖에 설치했나라고 착각할 만큼 쿵쿵거리는 소음이 이어졌고요. 예. 늦은 밤에 레이저 불빛도 수시로 번쩍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파티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도 이 선명한 조명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4시간 가까이 소음이 이어지자 결국 민원을 넣었는데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보니까 9시 30분이었거든요. 오후. 네. 근데 마지막 신고가 12시 1분이었습니다. 거의 2시간 반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거의 네. 3분의 1번꼴로 계속해서 접수가 됐고요. 민원은. 아이고. 인근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은 행사의 건물을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서 두세 시간째 저러고 있다. 사람 사는데 네. 사람 사는 곳인데 밤 11시 30분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밤 12시가 다 되도록 쿵쾅쿵쾅 하더니 마침내 경찰이 출동했다라고 하면서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이 행사를 허락해 준 게 아마 문화재청일 거고 네. 아마 어떤 전통과 현대의 만남 뭐 이런 좀 혁신적인 취지로 허락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가 못 해주죠.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조치 이후에도 신고는 계속 이어졌고 자정 넘게 행사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경고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책임자들에게 연락을 했고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 처분을 2번이나 내렸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과는 했어요, 구찌가? 사과는 했습니다. 뭐 애프터 파티로 인해서 발생한 소음 등 주민들이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비판 여론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언론사에 배포했던 한 줄짜리 사과문이 전부라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더 논란이 되고 그럴만하네요. 있습니다. 이 정도 사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다음 뉴스는 아까 방송 전에 사진을 잠깐 봐서 저도 좀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철사를 이용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저희도 이 뉴스를 준비하다 허걱 소리가 나왔는데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 진짜 너무 지금 소름 돋는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예. 공개된 영상에는 올가미 형태로 동그랗게 만들어진 철사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문고리에 철새를 건 뒤 아래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문 밖의 남성은 올가미가 빠지자 다시 문고리에 걸기 위해 철사를 이리저리 휘두르기도 하면서 여러 차례 문을 따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 글쓴이는 오후 4시쯤이었고 문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왔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야죠 하니까 벨을 눌렀다면서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니 도망을 갔습니다. 붙잡히진 않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글쓴이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계약했던 부동산은 현재 폐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분 정도 대치 끝에 남성은 철사를 놔두고 도망을 갔고요. 현재 출동한 경찰은 철사를 증거물로 가져갔고 지금 과학수사대도 출동하면서 DNA를 채취해 갔습니다. 빠른 체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또 올라온 글인데 새벽 2시쯤에 전동 킥보드가 폭발해서 죽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해마다 전동 킥보드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가정집 현관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가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2일에 새벽 2시쯤 전동 킥보드의 폭발로 나 죽다 살아났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건데요. 죽다 살아났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가만히 서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잘못 충전을 했나라고 자세히 보니까 문제는 킥보드가 충전 중이 아닌 상태였고요.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해요. 충전 중도 아니었다? 네,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삐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소리가 커지면서 괴음과 함께 킥보드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검은 연기가 온 집안을 덮였고요. 유독가스로 인해서 숨도 못 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기가 더워지다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여서 이웃의 119 신고로 정말 겨우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글과 함께 현장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킥보드가 정말 새까맣게 탄 채 누워 있고요. 벽 바닥 모두 타버렸고 집 안도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사를 했는데 화재 원인은 배터리 폭발인 것으로 드러났고 글쓴이가 그래서 킥보드 업체 보험 처리를 부탁했대요. 그런데 일단 킥보드 업체에서는 배터리 결함을 증명해 오라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과학수사대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사회부 있을 때 이런 사고들 많이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전동 킥보드 배터리 화재가 1년에 수십 건씩 납니다. 보고된 것만. 그러니까 꼭 뭐 나중에 원인을 따지는 거는 다 나중 문제고 꼭 안전장치가 있는 그러니까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인증 제품 쓰셔야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각설하고 시즌2 늘 자리를 빛내주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새 얼굴입니다. 새로운 고정 패널로 합류하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은 당연히 5.18 이제 기념사 이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뭐 기념사 연설이나 행사는 좀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두 분의 총평 좀 간단히 들어보고 갈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참석하시고 또 올해 어머님들과 같이 이렇게 자유의 문 다 지나시면서 5.18 행사 뭐 참석하신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또 지도부랑 다 같이 아침부터 가서 거기서 최고위원도 하고 또 10시부터 기념식 참석한 것은 진전된 모습이다.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하신 거잖아요. 네, 작년에 5년 임기 내내 이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서는 잘했다. 일단 2년째까지는 약속을 지키신 거고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참석하신 거는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보수층의 그동안의 정당에서 5.18 참석에 대해서 조금 뭐 꺼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국민의힘이 저번에도 뭐 사과하는 모습이었고 또 김재원 전 이제 최고위원 자체의 발언들을 징계하고 나서 또 전 지도부가 와서 5.18 행사에 참석한 거는 박수 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이제 두 분께 저희가 키워드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장 소장님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서 부대변인님은 챗GPT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꼽으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단을 잘 하셨고 5월 정신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 잘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과 또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 좀 민주적으로 여러 행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뭐 이런 날 또 비판하는 것 좀 또 보수 참칭 패널 아니야 또 비판 받을 텐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지난번 집권여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부터 대통령께서 좀 깊숙이 관여를 하셨고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많은 압력을 가했다, 뭐 통제를 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민주주의 위기 본인이 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언론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조금 좀 본인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잘 하셨으니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기념사도 그랬고 이제 뭐 주요 행사 기념사 때 대통령이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걸 공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런 레토릭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용인하고 허용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그런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자유를 말씀하신 건지 그거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냐. 근데 서 부대변인님은 5.18과 챗GPT는 너무 간극이 큰데 왜 이 키워드를 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념사에 대한 평을 쭉 들어보니 제가 봐서는 좀 영혼이 없었다. 영혼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념사는 아니야. 좀 더 제가 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챗 GPT에 넣어서 써도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문장 자체가요. 왜냐하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뭐 유럽 가서 자유민주주의, 4.19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반복되죠. 그래서 4.3에도 자유민주주의. 결국에는 또 5.18에 와서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전체 문장의 흐름을 봤더니 그냥 그동안 했던 문장을 챗 GPT에 넣으면 이 정도 문장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이 없었다. 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 갔던 게 기념사에 그 5.18 정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혁신, 그 다음에 성장, 광주의 산업화 이쪽으로 논리가 전개되더라고요. 그걸 하면 안 됐었죠. 4.3 기념사 때도 IT 발전.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직면하는 게 있잖아요. 저번 첫 번째 와서는 헌법 정신에 수록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왔으면 좀 기념사에 물론 부담이 되시겠지만 또 선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것들이 43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마침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역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물을 가져온다면 어떤 거를 예를 들면 헌법정신 수록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말하는 원포인트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헌법정신 수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발전을 말씀드리겠다. 약속드리겠다. 이 정도는 던져줘야 5.18 그 민주화 이 기념식에 참석한 유족들과 유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영혼 없이 그냥 기념사를 읽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기념식, 추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선전선동 형식의 좀 감정을 복받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담담한 것도 괜찮은 기념사다. 근데 그게 한 가지 늘 뭐 양쪽에서 비판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야 떠나서 좀 이런 기념사나 역사의 인식들을 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는 그 산업 발전, 경제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주 AI 뭐 부분들 뭐 경제 성장하지만 물론 연관될 수 있지만 굳이 5.18에 든 역사성을 43년 동안 가져와서 앉아 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합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뭐 선의로 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선의로는 좋은데 조금 좀 안 맞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어떤 논리 전개를 4.3 때 제주도에 뭐 디지털 뭐 단지를 뭐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하신 거에서 저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기념사 추념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시에 베푸는 그러한 인식을 줄 수가 있어서 저도 이러한 부분은 좀 드러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선물 부분이 이제 결국 원포인트 개헌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압박하듯이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음성 먼저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원포인트로 하는 게 맞는지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 거는 좋은데 왜 꼭 5.18 정신 전문 수록 원포인트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는 되거든요. 부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개헌은 힘들어요. 뭐 2000년 뭐 정치사를 보면 2000년대부터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쭉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쉽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이제 5.18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야 공이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에 수록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던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당장 원포인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의지를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한번 고려를 하는데 굳이 하나만 해야 되겠냐. 좀 전반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한번 여야가 해보자. 이렇게 던졌으면 훨씬 더 납득할 수 있겠는데. 최소한 계획표를 던지면서 화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대통령실은요. 또 갑자기 뭐 이거를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5.18 정신을 못 오간다. 또 갑자기 뭐 뜬금없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을 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5.18은 우리가 5.18을 갑자기 당겨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5월 18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5.18 정신에 대해서 한번 헌법 수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 하고 제안한 거예요. 좀 순수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말씀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깝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강령에 5.18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동안 왜 당신들은 5.18 정신에서 폄하를 해, 왜 망언을 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고 오히려 뭐 5.18 뭐 기념식 그리고 5.18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그 김영삼 정부 때였잖아요. 보수파 정권 때였거든요.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아까 뭐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김남국 사건 물타기하고 넘어가려는 꼼수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치부한 것도 조금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5.18 정신은 그대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민투표 하려고 그러면 2019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7,300원이 든대요. 비용이요? 비용이 1인당.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8,000원 잡고 그러면은 투표권자 가지신 분들 해보면 대략 국민투표 한번 하는데 3,0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해서 연말에 이렇게 하고 내년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하면 절약은 되겠네요. 네. 3,000억 원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정말 여야가 이 부분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원포인트 개헌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개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어렵죠. 기왕 장을 열어놓고 왜 꼭 하나만 바꾸느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것들은 공감대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되는 것만이라도 먼저 하는 거. 국민들이 다 거의 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 왜 안 해요. 이해가 맞아요. 안 돼요? 하면 되죠. 네. 그리고 그게 국면 전환용 꼼수다라는 논평은 저는 사실 여당은 이런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이 그런 논평을 했다는 게 오히려 전 더 의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 몸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보통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역할 분담이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러지만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 이 새로운 지도부가 힘을 못 쓰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실 용산에서 모든 걸 지휘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언어들을 좀 지혜롭다면 그냥 여당 국민의힘의 어떤 뭐 지시라고는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해. 대응해. 야당과 대응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을 세워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은 여야를 떠나서 협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 협치 안 해 너희들하고 너희들 말하는 거 다 반대할 거야.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민주당의 이러한 국면 전환력 꼼수로 이것을 제기했을 수는 있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강조해왔고 주장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다가 툭 던져놓으면 되는데 이건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걸 정쟁으로 치부해버렸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 관련해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5.18 때는 사실 이제 평소에 못 봤던 두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이 참배를 했고 또 전두환 씨 손자 전우환 씨가 또 참배를 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문 전 대통령의 참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 전 대통령 퇴임하시고 첫 5.18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찾는 것이죠. 뭐 정치적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잘 찾지 않았던 행사 아닙니까?
뭐 이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와서 좀 여러 가지 5.18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재원 전 최고의 어떤 망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또한 행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장님도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당연히 참배해야 될 거죠. 이거 참배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오늘 참석을 했으면 또 이상하게 또 집중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들이 이러한 기념식에 전날 가서 참배하고 추념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앞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갔으면 좋겠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시라. 뭐 그럼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전우원 씨 사실 이분은 이제 마약 논란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진정성에 좀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또 재밌던 게 이준석 전 대표랑 투샷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의도된 거란 얘기도 있고 아니 우연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도된 거 아니겠죠. 그냥 젊은 분들이 가서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주먹밥 만드는 행사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먹밥도 입에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국민통합, 화합, 정말 용서, 화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우원 씨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가 있고 의미 있는 날일 때는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광주의 어른들이 전우원 씨도 품어주고 또한 이준석 대표도 이런 행사를 계속 가게 되면은 또 보수파 정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좀 더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잘한 거다라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참 이준석 전 대표가요 정치 잘해요. 저는 뭐 이제 이게 의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의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좀 의도된 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한다. 이런 것들 솔직히 뭐 저희 당의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먼저 생각해서 전우원 씨하고 주먹밥 먹는 일정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정무를 좀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일정은 잘 짰다. 그런데 그게 의도됐더라도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뭐 거의 5.18이 진보와 보수의 하나의 그걸 벽을 나누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에 보수층에서 5.18에 대한 각을 세웠던 그다음에 터부시했던 부분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녹여내는 것들은 결국에는 화합이라는 건요. 그냥 누구의 숙제가 아니라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잘했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 유족회 어머니들이 그 준석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간 게 아니죠. 당대표 했을 때 그리고 당대표 그만뒀을 때도 몇 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했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화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의심받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서부 대변님은 뭐 민주당 지도부가 이 행사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기 가서 같이 행사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기념식만 가고 형식적으로 거기서 최고위원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느끼고 뭐 어깨동무하면서 주먹밥 먹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깝네요. 네, 이제 주제를 김남국 의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윤리특위에 취소가 됐고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속도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일부 때도 다뤘습니다만은 그 심사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혹은 의지만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정확하게 팩트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뭐 생략할 수도 있고 그냥 꼭 해야 되고. 의무조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문위를 안 거치면은 윤리위의 결정이 무효가 된다. 이런 징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윤리특위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위원장과 간사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특위 위원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맞고 보통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국민의힘도 했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에 가서 의원들의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 좀 그건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요. 윤리특위를 건너뛰고 바로 그냥 윤리특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고 좀 속도를 내자는 소리 같은데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 김남국 의원 이 코인 사태가 뭐 민주당에서도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윤리에 취소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날짜 갖고까지 여야에서 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숙려기간 20일 그다음에 자문위가 60일입니다. 그래서 통상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숙려기간은 줄일 수 있겠죠. 20일 정도는 빨리 줄여서 한 10일이든 15일이든 뭐 줄일 수 있는데
자문위는 60일 동안이 이제 규정이 돼 있지만 그 자체가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상임위에서 소위를 거쳐야만 전체위에 올라가듯이 자문위가 그런 식으로 조항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60일은 2달인데. 근데 이제 60일이라 하더라도 그 네. 최장 기간이고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위원회가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자문위를 60일을 다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15일이든 20일이든 뭐 여야 간 합의해서 빨리 끝내자. 근데 자문위의 날짜를 줄이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동의했습니다. 뭐 60일까지 질질 끌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윤리위에 특위에서 본회의로 가서 처리되는 게 당에서도 부담이 들어요. 근데 좀 이 부분은 아쉬워요. 민주당이 그냥 밀려서 그냥 김남국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억지로 처리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처음부터 그냥 지난 일요일에 쇄신 의총에서 김남국 의원 탈당해라 아니면 제명하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 욕 안 먹을 텐데 그냥 박광훈 원내대표랑 뭐 이재명 당대표랑 약간의 좀 김남국 의원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 뭐 윤리 제소를 막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지만 그런데 보다 선제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했으면은 민주당에 대한 성토나 비판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우물쭈물해요. 그 모습은 좀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만시지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마디로 뭐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저렇게 코인 투자하고 회의 시간에 코인하고 막 이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 의원 향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너 의원직 사퇴해라. 네가 자격 있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잣대를 자신의 당 의원에게 대했으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평가할 거예요. 아, 민주당은 자기 정화 기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뭐 욕먹을만 했다고 인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하는 것들을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늦었습니다. 늦었던 부분들은 좀 머뭇거렸다, 미적거렸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결국엔 이제 그 신중하게 좀 접근하자는 부분들이 지도부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비판을 받는 건 지도부잖아요. 네. 그 지도부가 당 내에서도 또 당 밖에서도 그런 비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고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으니 좀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소했으니까 아이 좋아. 자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미적미적대고 우물쭈물하니까 괜한 오해와 이상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는 어떠한 그냥 의혹이 돌아다니냐면 아니 김남국 의원을 미래 사무부총장 시킬 정도로 아끼니까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뭐 코인 투자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적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오해도 받거든요. 의심도 받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불식시키려면 사실 이제 속도 시점은 이미 엎어진 물이고 징계 수위 어디까지 나올 거냐 이게 사실 또 강하게 나온다면 일종의 뭐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의원직을 뭐 제명시키는 그런 강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코인 투자한 사람 의원들 전수조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좀 미적거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자 우리 당 의원들 먼저 코인 전수조사 하겠다. 그러면은요 박수 받을 거고 국민의힘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그랬다가요. 저희 뒤통수 맞았어요. 그 부동산 전수조사. 그걸 하자고 했는데 아니죠. 하자고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너희도 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우리 안 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판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근데 그 비판 받으려고 가상자산 부분을 정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해서 이거 돈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재산 등록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냥 전수조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는 이 당의 문제도 미원 쪽에서 문제지만 김남국 의원이 초래한 거예요. 결국에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이 분명하게 자료를 내세워서 모든 걸 공개했었으면 여기까지 본인도 안 왔고 당도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질질질 끌면서 국민들은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서 자료를 내서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밝히고 계속 해명하면서 거짓 프레임으로 가버린 거예요. 위선과 거짓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의원직 사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제명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이 가능할 거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조금 윤리특위에서 정해놓고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강용석 의원 있잖아요. 예. 그 제명을 시키자고 네. 얘가 합의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렸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어요. 그게 무기명 투표인가요? 사람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명 투표일걸요? 네. 인사와 관련된 예,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의원직을 제명한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 내 선택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또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명된 사례가 김영삼. 예, 저도 역사책에서 그렇게 전 본 것 대통령이 같아요. 네. 저기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을 해외 언론에서 좀 이렇게 안 좋게 했다고 해서 열받아서 잘라 이렇게 돼서 한 것뿐인데 일단은 국민정서는 의원직 사퇴나 제명이 맞겠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가 있고 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좀 기다려보시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민주당에 그렇게 큰 부담감 주지 마시고 본인이 좀 자제 사퇴하시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당 하나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정의로운 김남국하고 당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그건 되게 좀 강하게 얘기하시던데. 아이고. 그래서 근데 김남국 의원 자체는 뭐 이미 뭐 제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치 제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지만 좀 하나 덧붙이면 뭐 손혜원 전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좀 아끼시는 분들이 계속 살을 붙이시는데 그 김남국 의원 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도 계속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냐,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 양이원형 그런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악마로부터 이걸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부적절한 인식과 생각과 판단을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 박찬대 의원은 그래도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도부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그건 좀 지속될 이슈니까요. 다른 정치권 소식도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건설노조 문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노조가 그 동료의 죽음, 그 이제 분신하는 걸 보고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디 사람이 먼저 되라.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논란, 이 사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언론사에서 당시에 이제 CCTV를 보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기사를 쓴 거를 보고 원희룡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노조 활동하는 것도 또한 국정 운영을 하는 것도 또한 행정력을 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도 다 국민 잘 살게 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희룡 의원도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었고요. 또한 본인도 이제 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이렇게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의 말은 좀 삼가하시고 부적절한 말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건설노조원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옆에서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가 약간 논란인 사안이긴 하더라고요.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일국의 국무위원, 특히나 이제 건설노조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정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동료의 죽음을 말렸냐 안 말렸냐에 대한 기사 자체도 저는 좀 마뜩지 않지만 그 단정적으로 그 기사를 인용해서 동료의 죽음에 애통해하면서 상여를 메고 나와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과 각을 세워서 비판을 해서 이겨먹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 장관 노르고 법무부 장관까지 좀 끌어내기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국무위원들 그다음 국정기조가요. 본인들은 선수예요. 심판은 국민이에요. 본인들을 선수시켜준 거는 국민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심판하고 본인들의 잣대로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뭐 상대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노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 앞에서는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짧게 언급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1년 됐는데 그 출근길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한 장관 1년을 보대변인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 비판하면 물었는데 감사하다는 소리는 짧게 얘기하면은 야자 장관이었다. 야당 자객 장관. 야당 자객 장관. 1년 내내 야당만 파헤치고 쑤셔댄 장관이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생각보다 꽃이 많이 출근길에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뒤덮을 줄 알았더니. 근데 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너무 국민을 속이는 말이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서용주 부대변인과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이제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예고 때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수 결손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세금이 안 거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지표가 안 좋습니까? 일단 숫자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 보통 거둬야 될 세금을 한 40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이제 한 분기당 한 100조 정도씩 거두면 대충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600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400조만 거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세 수입이 있고 지방세 빼고 국세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국세 쪽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세금이 일정대로 차근차근 걷어지고 있는가를 보통 진도율이라는 걸 표시를 하는데요. 그 진도율 측면에서 지금 20%대 초반입니다. 즉 평균 한 25% 정도는 나와줘야 평균을 따라가는구나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고. 3월까지니까 4분 내리니까 25% 정도 거쳐야 되는데 21%밖에 안 거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세금이라는 게 매달 똑같이 거치는 건 아니고 보통 뭐 법인세는 3, 4월에 많이 거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전년 대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약간 예외적인 게 21년 말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둬야 될 세금을 그 다음 분기로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세금이 많이 좀 거친 게 있어서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 이번 1분기를 비교하면 좀 유난히 더 덜 거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물론 조금 문제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난 한 4, 5년을 보더라도 올해가 좀 유난히 덜 거치긴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균 세금 걷는 성적이 안 좋은 건데 특정하게 한 과목만 안 좋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보통 이제 국세 크게 3개로 구성된다고 보면 개인들이 내는 개인 소득세, 그리고 회사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부가세.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항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이게 경기 변동을 많이 타는 게 보통 법인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장사가 잘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이제 아예 수익이 안 나니까 못 내기도 하고 또는 뒤로 미뤄주기도 하고 해서 이 법인세는 좀 변동성이 크고 부가가치세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소비는 좀 항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내니까 부가세는 좀 변동이 적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1분기는 심지어 부가세마저도 좀 평소보다 덜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늘 쓰는 소비조차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가 제일 조금 영향이 크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가세까지도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지금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면 1분기 때 마이너스 24조 원이라면 2분기, 3분기, 4분기 단순히 24 곱하기 4 하면 대략 마이너스 100조 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세수가 결손이 생길 거라고 보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목표를 올해 한 60조 정도 적자를 유지하겠다. 그 아래를 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인 방안을 가져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이번 올
그러니까 2023년 경기를 우리 정부가 전망할 때는 상반기에는 좀 안 좋고 예.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출을 상반기에 좀 많이 늘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좀 많이 늘었죠. 근데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대신 이제 걱정은 정부 전망대로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하반기 세출이 좀 줄어들 테니까 예. 적자폭이 좀 완화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정부 지출을 더 확대해야 된다면 그럴 경우는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100조 가까이 적자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5월 중순인데 곧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하반기거든요. 예. 근데 하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거다라는 전제가 좀 다소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 예.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공공부문,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한국이나 이런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제 상저하고 전망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전제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네. 거라는 게 많았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도 예. 하고 이제 반도체 가격도 회복될 테니까 그럼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리오프닝 효과가 제조업에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고 또 반도체 경기도 오히려 감산에 들어가고 단가는 조금 나아지지만 전체 수출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를 낙관하는 목소리들이 좀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상저하고가 아니라 진짜 하반기 회복이 안 돼서 상저하저가 된다면은 아까 이제 세수 결손이 마이너스 100조 원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역대 최대 결손이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은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균형을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정부는 어디까지나 쓸 땐 써야 경기가 된다. 좋을 네. 때는 좀 저축을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를 무릅쓰고 좀 지출을 하고 또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 적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커지는 건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결정이 이제 정책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미칠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분명히 대안을 같이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정치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이번 선거까지만 어떻게 좀 피해가자라는 예. 식의 의사결정이 되기 쉽고 예. 그거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그냥 부담을 떠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는 갖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주의 깊게 봐야지 역대 최저냐 혹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좀 많이 늘었냐 줄었냐를 보는 거는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판단 오류를 언론이 약간 압박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는 어쨌든 건전 재정이 목표잖아요. 그건 예. 사실 어떻게든 적자를 줄이겠다는 걸 사실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건 뭐 그게 뭐 정치라고 봐야 될지 정책이라고 봐야 될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정부가 돈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악영향은 어떤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그 이제 보통 건전 재정이라고 할 땐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출을 줄이겠다, 좀 방만한 재정 지출 줄이겠다라는 게 많이 좀 초점이 맞춰지지만 실제로 세금을 걷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재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냐를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세고 또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제 직접세 아니겠습니까? 직접세는 약간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좀 어떤 형평성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재정학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비중은 좀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 세수도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간접세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바람직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노출되기 쉬운 게 간접세는 좀 안정적인데 직접세는 경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세 비중이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세입과 세출 간의 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럴 때 이제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세수가 줄었는데 균형 재정이나 건전 재정에 대한 압박 때문에 세출을 과연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보면 공화당이 보통 작은 정부를 내세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화당 집권기에 재정이 좀 흑자 내지는 건전해지고
민주당이 아무래도 복지 지출 늘리니까 좀 적자가 커질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반대입니다. 그게 약간의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제 적자를 떠안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적자를 줄이게 되고 소위 전 정부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좀 혼재돼서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어쨌든 건전 재정을 내세웠지만 그게 단순히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경기적인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판단을 내릴 어떤 압력에 직면하게 되고 그건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세수 결선 1분기 때 이렇게 났고 그럼 남은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사실 뭐 전문가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근데 어쨌든 이 세수 결선이 계속 쌓이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삶과 어떤 구체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당장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그 전년 말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돈을 얼마 쓰겠다 이런 것들이 올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게 없겠지만 이게 이제 다음 해에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얼만큼 덜 거쳤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은 당연히 더 축소해서 이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복지 지출이라든지 뭐 R&D 지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있는 국면에는 보통 복지 지출은 잘 안 줄이거든요. 늘리죠 보통. 네.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R&D 지출이라든지 인프라 지출 같은 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글로벌 경제 동향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국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않죠, 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건전 재정을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과연 뭘 줄여야 할까? 그러다가 R&D라든지 인프라 쪽을 줄이게 되면 결국 미래의 우리 성장 잠재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부가 우리는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말은 쉬운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당장 내년에 선거인데 어떻게 여당이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정책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각 기업에 소위 말해서 장학금을 펑펑 퍼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대체 어디서 수치를 줄이겠다는 거냐. 사실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솔직한 게 차이 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니까 뭐 한 몇 년간은 오히려 각오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세수를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세금을 올릴 테니까 국민들이 좀 양해를 바란다라든지 뭔가 이런 지금은 감세를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뭔가 감세 그리고 세수도 같이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 연구원님 말씀드리면 그 효과가 쌓여서 뭐 내년 혹은 뭐 다음 정부 때는 좀 많이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음 세대에는 훨씬 더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이제 한전 같은 데서도 요금을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걸 뭐 10원 올리느냐 마느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한전이 지금은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채무로 안 잡히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정부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폭넓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 뭐 한전 문제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사실 그게 지금의 한전의 적자가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라고 다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정 문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할 것 없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합의하고 뭔가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주제를 바꾸면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재정 적자를 돈을 펑펑 썼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거를 우리는 만들어서 잘 지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어떻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준칙을 강하게 지키면 그게 약간 엇박자가 나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재정 준칙이라는 게 분명히 방만한 재정 운영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기가 닥쳐봐야, 그러니까 몸이 아파봐야 아 건강을 챙겨야겠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짧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그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이제 재정 적자를 그
그 GDP 대비 몇 퍼센트 또는 총 예산 대비 얼마 이걸로 이제 좀 한도를 정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뭐 통합 재정으로 할 거냐 관리 재정으로 할 거냐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예를 들면 이번 정부에서는 관리 재정 기준으로 3%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그걸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걸 넘어설 것 같으면 아예 기계적으로 이제 지출을 줄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쉽게 말해서 뭐 재정에 소위 펑크가 나더라도 미리 좀 어디까지 할지 선을 그어놓자. 네, 절대 넘어가지 말자. 그런 약속을 하는 거고 그게 유럽 국가들이 한때 방만한 재정으로 굉장히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걸 도입하고 나서 실제로 재정 수지 개선 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0%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개선되긴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모든 해 이걸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라든지 급변 사태 때는 분명히 그걸 또 의회에서 논의해서 바꿀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거를 기계적으로 또는 엄격할 거를 쓸데없이 걱정해서 그걸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그래도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워낙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디폴트 날 수 있다. 디폴트는 부도잖아요. 예. 그게 뭐 임박해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재정 준칙과도 좀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나라가 예를 들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면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결국 그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 준칙은 없지만 이제 부채 상한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돈을 뭐 쓸 수 있지만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또 최근에 그런 산업 정책과 관련된 R&D 지출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돈 엄청 쓰죠. 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결국 채권 발행을 통해 즉 빚을 져 가지고 지금 예산을 충당해 왔는데 좀 관례적으로 그게 계속 한도에 차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도가 차면 그 한도를 좀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야 간에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자꾸 결렬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결국 디폴트 상태가 나는 것 아니냐. 물론 미국 정부가 망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 어느 시점에 가선가는 하겠지만 그게 될 때까지 또는 그걸로 인한 상당 기간은 정부 기능 중에 일정 부분이 막혀야 되고 예를 들면 정부가 서민들 위해서 나눠주는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민간 소비가 굉장히 줄지 않겠습니까? 또 정부가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에 대한 게 안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투자와 소비 모두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김준범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